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가 하면은 이 판단력, 주로 칸트의 판단력이지만 사실은 이걸 이제 한나 아렌트식으로 이제 재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제 또 더 좀 세분화되게 우리가 이제 개념들을 추구를 해야 들어가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상상력하고 전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상상력하고 이 판단하고 그런 다음에 사고하고 이렇게 이제 요 작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아이히만 그거 이야기를 할 때 무사유라는 말을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판을 많이 할 때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바로 이 판단력의 어떤 결핍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때 판단하지 않았다 하는 그렇게 이제 규결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판단력. 근데 칸트한테서 이 판단은 두 가지예요. 전번에 우리 이제 잠깐 복습하면은 하나는 반성적 판단이고 또 하나는 규정적 판단이에요. 이거는 규정하다 뭐 이렇게 베스트맨 영어로 독일어로 하면 베스트맨의 판단.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게 이제 반성적 판단,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여기는 이미 보편자가 주어져가지고 이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반적인 게 뭐 어떤 건지.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 경우를 여기 귀속시키면 돼요. 아, 그럼 A가 뭐 어떻다 하고 왜 이미 우리가 보편자를 이미 아니까.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한나 아렌트한테는. 그리고 칸트한테서의 미학적 판단은 바로 여기서 성립하는 거예요. 반성적 판단이 뭔가 하면은 구체적인 것 혹은 특수적인 게 또 주어지는데 이 특수적인 거는 뭐 어떤 건가 하면 이 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병 아니면 우리 아까 빵 먹었을 때 이 빵 이런 게 전부 다 특수적인 거예요. 이 빵 이렇게. 근데 이런 이 특수적인 것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 속에서 여기에서 보편적인 걸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아주 이해를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미적 판단을 이게 이제 결국은 어디서 나온가 하면 미적 판단에서 나오는데 미적 판단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 미적 판단에서 나오는 그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병을 볼 때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요 병 하나에 한해서 요 병 자체를 통해서 이 컵 자체를 통해서 아름다움이라는 느낌 혹은 그 보편적인 어떤 그 판단은 보편자를 갖는 거죠. 아름답다 하는 거지. 보편적인 거니까 아름답다는 거는 어디에도 쓰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편자니까 그 보편자를 이 병을 통해서 혹은 이 컵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즉 발견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반성적 판단의 어떤 특수적인 거예요. 요렇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미적 판단에서 이제 한나 아렌트는 그거를 이제 자기 개념화 하는 거죠. 요때 이 판단 기능 자체가 곧 특수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특수자의 어떤 속에서 그 보편자를 지금 찾아내는 요 방식이 바로 미적 판단에서 바로 정치적인 어떤 그 판단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전번 시간에 우리가 강의했던. 그러면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개별자들이 의견을 내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모여가지고 하는 그에서 뭔가 규칙을 하나 찾아내고 뭔가 하나 규정화된 어떤 보편적인 걸 법칙을 만들어내는 그 행위가 바로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뭐 정치적인 행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행위 방식 자체가 원초적으로는 미적 판단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게 이제 칸트한테는
그게 반성적 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방식, 즉 한 개별자들이 개인들이 그 자기의 어떤 의견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의견들에서 뭔가 보편적인 어떤 규칙, 법칙 혹은 규정, 즉 보편자를 찾아내는, 그게 바로 한나 아렌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어떤 보편적 정치의 어떤 행위에 혹은 정치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어떤 이해예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역사적 상황으로 우리가 대입을 시키면은 혁명기 때 평의회예요. 평의회. 혁명기 때 평의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나 아니면은 미국 그 혁명 때나 아니면 헝가리 에서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각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정치 형태를 혹은 체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하고 거기서 뭔가 하나의 어떤 결론들을 도출해내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나 아렌트가 그 혁명론이라든지 그런 책에서 굉장히 그 미국 혁명기에서 그 초기 그 혁명기에서 그 헌법을 작성을 하고 만들어내고 할 때 그 이때 일어났던 그 재헌 국회의원들이 그 미국 헌법 그 초안들을 만들고 했을 때 일어났던 게 아주 모범적인 어떤 형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텍스트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공부해 보는 거는 뭔가 하면은 요게 이제 철학적 타당성이라는 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전번 시간과는 다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번 시간과는 다르게 지금 요 새로운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철학적 타당성은 또 어떤 개념하고 대립되는가 하면은 과학적 진리하고는 대립돼요. 이 과학적 진리라는 것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한나 아렌트가 이해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그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실험을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나 확인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어떤 그 과학적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에요. 그런 게 이제 과학적 진리. 이거는 누구에게나 타당한 거예요. 근데 이 철학적 타당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술에 있던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적 판단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 미적 판단 그 자체는 주관적 객관성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기 때문에. 왜? 이 특수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혹은 산출된 보편자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 진리에서 나오는 어떤 보편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거죠. 그런 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철학적 타당성이라는 걸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은, 이 철학적 타당성은 분명히 우리가 미적 타당 보면은 타당하죠. 내가 아름다운 거는 타인도 아름답다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함축하고, 또 그게 전제가 돼야만이 내가 어떤 그 병이나 컵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어떤 진술을, 그러니까 상호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조금 영어로 하면은 어떤 소통 가능성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 타당성, 여기서 이제 달리 다른 말로 하면 소통 가능성인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6강에 마지막에 나오는 요 소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의 어떤 그 소통 가능성의 그 내용으로 하는 것.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는 뭐 소통 가능성이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그렇진 하지. 예, 왜냐하면은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철학적 타당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특성 자체는 이 내용들 자체가 타인하고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다음에 그 공유라는 게 그냥 회의주의자나 상대주의적 차원이 아닌
타인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한 그 자체를 타인도 그렇게 액셉트 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들이 그 같이 서로 공유하는. 그래서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는 뭐 그 커먼 센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커먼 센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커먼 센스라는 게 가장 원초적인 거는 어떤 건가 하면은, 원래 커먼 센스라는 어떤 그 원초적인 건 어떤 건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각각 혹은 제 개인이 각각의 감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보고 느끼고 느는 게 왜 각각의 주관적인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주관적인 어떤 그 감각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 각각의 개인적인 감각을 넘어서는, 이것을 통합해주는 감각이 바로 이 커먼 센스예요. 그게 우리한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떤 거냐? 실제 이제 우리가 많이 이거는 별 어려움 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아름답다 하면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아 그래,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고 이러죠. 요 우발적인 걸 가지고 그걸 반대의 논구로 삼으면 안 돼요. 어떤 우발적인 거 뭐 어떤가, 아무리 이게 아름답다 해도 우리 어머님한테는 아무리 이게 좋고 어머님 예뻐요 이렇게 해도 우리 어머님은 아니다 그거 뭐 비싸니까 뭐 하고 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미적 판단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때, 그거는 이제 그냥 지극히 어떤 우연적인,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그런 경우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감각을 가지고 보통의 어떤 그 상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런 어떤 커먼 센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요 커먼 센서 요 자체에 이미 그 공유라는 게 들어가 있고 공통 세계라는 게 들어가 있고 공통적 감각이라는 것들이 요 커먼 센서 속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철학적 타당성에 대한 어떤 그 예들을 보다 우리가 이제 실정화 시킬 수 있는 그죠. 그게 이제 뭐 칸트한테서 이제 나오고, 그걸 넘어서서 18세기 때 특히 이제 이 테이스트, 우리가 이제 번역을 자꾸 이걸 취미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의미는 이게 이제 사실은 테이스트라는 게 약간 오감, 감각, 미각 쪽에서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걸 이제 이 취미 이렇게 되는데, 이 취미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의 어떤 그 보편적인 것을 이제 이 칸트가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어떤 그 기능, 즉 이 판단을 발견한 거고, 다시 한나 아렌트가 이 칸트의 판단 이거를 다시 이제 정치 영역까지 이제 확대를 재해석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의 어떤 그 수업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6강까지 들어가야 될, 그러니까 6강까지 마쳐야 될 그를 실마리를 우리가 이제 어디서 이제 잡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진리, 그 속에는 이제 미학적인 판단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거는 바로 이런 어떤 그 철학적 타당성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 특유한 어떤 방식이다. 그러나 과학적 진리의 어떤 과는 대비가 되지만은, 대비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다르다는 걸 지금 이야기할 뿐이지, 이 두 개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철학적 타당성을 이야기할 때도 어떨 때는 과학적 진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실의 어떤 그 팩츄얼한 트루스를 뭡니까? 의거해서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또 도움을 가져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개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맞고 틀리다라는 차원은 아니에요. 왜? 약간의 어떤 그 깊이,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게 서로 약간의 상보적인 어떤 역할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철학적 타당성에 대한 그 칸트의 그 판단에 대한, 혹은 이제 그거를 한나 아렌트가 재해석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판단에 대한 어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더 이제 분류를 더 해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그 사고와 이 판단 내에서 이게 있다는 게 아니고 판단 작용이 일어날 때 관여하는 건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판단이지만은 이 사고와 판단의 어떤 관계가 상호 서로 영향을 주고 말하자면 하나를 끌고 뒤로 당기는 뭐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이 조금 다른 거예요. 사고하고 판단 그리고 상상력도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이 사고와 상상력과 판단력에 대한 어떤 거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사고가 특히 이제 여기 사고일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좀 비판적 사고라는 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비판적 사고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텍스트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칸트한테 이 비판이라는 거는 아주 그 특이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비판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죠.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 차원에서는. 그러나 칸트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비판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 이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능 자체를 다시 한번 되살펴보는 거예요. 즉 어디까지 이성의 기능, 어디까지 자기가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자기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는 것, 혹은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성 기능에 대한 자기 사유예요. 그게 칸트한테는 비판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와 관련시켜서 우리 텍스트에서 소크라테스하고 많이 관련시켜서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소크라테스와 관련시켜서 이 칸트적인 어떤 비판을 이해를 하면은 비판이라는 거는 이 자유로운 자유로운 어떤 사유와 그 고찰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때 이때 자유로운 어떤 사유와 고찰을 한다는 것 속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에 이 비판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칸트도 소크라테스적인 어떤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소크라테스의 어떤 게 삼파술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뭔가 하면은 분류하고 그런 다음에 구분해서 그런 다음에 이건 이거고 이건 아니. 그래서 사유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나 오류를 벗어나서 고유한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적인 어떤 그 삼파술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넓은 의미에서는 칸트도 그걸 수용을 해요. 그리고 그 수용을 한나 아렌트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소크라테스, 칸트, 한나 아렌트의 어떤 흐름으로 같이 묶을 수 있어요. 이 비판이라는 요 관점에서. 즉 자유롭게 사유하고 그 판단을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철학적인 어떤 사유의 맥에서 비판이라는 말을 받아들인다면은 이제 이 비판적 사고라는 그 자체는 이 상상력과 판단이 할 때 어떤 작용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사유를 한다 아니면 뭔가를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대부분 뭔가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관습이든 아니면 어떤 제도든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규칙이든 혹은 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법이든 그게 일반적으로 보편자라는 어떤 형식으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판단이나 할 때는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사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히만도 사실은 굉장히 법칙 그러니까는 준수형이에요. 이 법칙 준수형이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위에서 시켰으니까 이렇게 사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비판적 사유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그렇게 무작정
그렇게 어떤 법칙이나 행정 규칙이나 아니면 위에서 그 명령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관습 도덕에 무조건 어떤 그 특수적인 어떤 그 규모를 거기에다가 그대로 그냥 갖다 넣는 거를 막고 조금 이렇게 삼가하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고 다시 한 번 더 거리를 띄우게 하는 게 바로 사고가 갖고 있는 어떤 작용이에요. 두 번째 사고는 어떤 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소크라테스의 어떤 에서부터 쭉 칸트를 거쳐서 그 기본적으로 철학자들은 그 사유 자체라는 것은 원래 고독한 사유, 자기 혼자의 사유예요. 이 혼자의 사유, 자기의 사유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사유를 할 때는 모든 어떤 내하고 오로지 나와의 관계에서만 사유를 하고 있는 어떤 유일하게 나와의 대화의 이때 나와의 대화라는 것 자체는 뭔가 하면은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자아와의 대화인 거죠. 그때 자기와의 대화, 자기만의 어떤 사유를 할 때 바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양심 탄생이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컨션서스라고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뿐에는 사고의 기능이 그냥 무작정 보편자의 법이나 규칙의 그 특수자를 갖다 넣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삼가하게끔 해주는 게 그게 사유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와의 어떤 내면과의 어떤 대화, 자기와의 대화에서 그 나오는 게 바로 양심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양심은 결국 뭐를 하는가 하면 뭐뭘 하지 마라, not to do가 되는 거예요. 뭐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 뭐뭐 하는 건 좋지가 않다, 이런 방식의 어떤 그 가능성,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 사고를 통해서 이제 가능한 거죠. 상상력은 우리가 이제 전번에 한번 조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을 그러니까는 포텐셜한 타자의 어떤 입장을 어떤 사유를 고려를 할 때 그 계속 걸을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들을 계속 공급해주는,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그런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타자의 어떤 입장을 고려를 한다라고 할 때 보통은 대부분 다 어느 선까지 묶여 있는가 하면은 그냥 하나 건너친구 하나 그 정도에서만 자꾸 타자 입장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액츄얼한 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님, 원장님, 선생님 이런 입장에서 타자의 어떤 입장만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액츄얼한 타자는 궁극적인 그 우리가 어떤 그 판단을 아주 그 진리의 어떤 차원에서 내리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왜? 액츄얼한 타자가 개입이 되고 그걸 타자로 이해를 한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 그 선생님의 입장을 고려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철저하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텐셜한 타자의 어떤 입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상상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게 이게 이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내향적인 것, 내적인 어떤 것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외적인 어떤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적 차원에서 어떤 판단을, 사태를 규정을 한.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과거의 역사에서 어떤 비극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그를 규정을 지우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한 사건에 대한 그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외적 차원에서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대비되자면은 사고하고 이렇게 좀 대비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은 한나 아렌트가 그렇게 정교하게 1, 2, 이런 식으로 규정한 이 관계를 아주 좀 철저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판단력을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칸트의 어떤 저 강의에서만
이 판단에 대한 어떤 그 이론들을 이제 근데 사실은 저 책은 저 판단 칸트의 정치 철학 저 책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칸트에서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그 판단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정치적인 어떤 그 가능성 판단에 대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쭉 추론해 나오고 그것을 추출해 나오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완성된 단계에서 이것과의 어떤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논하지는 못했어요. 그게 이제 한나라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지막에 어떤 그런 작업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불행한 사건 때문에 그게 이제 연루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텍스트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1강은 어떤 거고 2강은 또 어떤 거를 텍스트 자체를 오늘은 조금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조금 수업을 조금 종례와는 조금 오늘 다른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입문적으로 제가 이제 전체를 개론적으로 다시 한번 더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읽으면서 좀 더 자세한 어떤 사항 그런 다음에 그 논리, 논점을 어떻게 전개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 6강까지는 이렇게 이제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질문 받고 바로 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때까지 수업 방식과는 다르게 텍스트를 자체를 조금 몇 페이지 어디에 어떤 의미에 그런 거라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찝어서 나갈 왜냐면 정말 시간에 혹시 좀 이런 제가 이제 너무 제 혼자만 혹시 이렇게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이런 또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질문 조금